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남부지방은 아침, 경기 내륙과 충청도는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구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의 승전국이 아니에요. 무슨 승전국입니까?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과 함께 전쟁의 전범이에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악해도 보통 악한 것이 아닙니다. 반일 감정을 계속하여 부추기고 일으키는 악함이죠. 은혜를 원수 갚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 것 같냐. 많은 시청자에게 충격을 준 8월 5일 MBC 스트레이트. 일본이 베푼 은혜를 망각했다며 한국인을 몹쓸 존재로 비하하는 온누리 선교교회 손장훈 목사. 이번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일본이 멸망시키지 않았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던 그런 나라가 조선입니다. 말로만 일본 싫어한다고 일본 여행은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가요. 가보세요. 얼마나 나라가 좋은가, 깨끗하고. 그런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동수 목사는 MBC가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 한편 일본의 불법 강제 점령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미화한 주인공 중에 이분을 빼놓을 수 없는 법.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다름 아닌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는 문창극 전 국무총리 내정자. 에휴, 제주도 말이야. 평화공원 4.3 사건. 빨갱이들이 한 짓을 가지고 그걸 노무현이가 기념공원 만들어놔가지고 말이야. 그거 한 바퀴 다 수학여행 갔다 온 애들이 나와서 독후감을 쓰라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이승만 개 이렇게 쓰는 거야. 숱한 망언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그도 빠질 수 없는 법. 이게 국가입니까? 이것이 국가냐고.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이승만은 자기가 만든 법에서 자기가 쫓겨날 수 있도록 만든 거야. 이야, 나도 우리 교회 법 그렇게 안 만들었어. 우리 교회 법을 내가 영구 집권으로 만들어놨어요. 내가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날 못 쫓아내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에 열중하는가 하면 요즘엔 한국의 여성이 아랍 남성에게 임신당해 이슬람 국가로 끌려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 이슬람 국제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가정이 어렵고 돈이 없는 처녀를 잡으라. 그 돈을 대주라. 수단과 방법을 갖지 말고 하룻밤 데리고 자라. 무조건 첫 아기를 갖는 데까지 성공을 하라. 이슬람한테 당해가지고 애를 베가지고 신랑의 나라를 끌려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잘 듣고 있나? 그러한 우리나라의 처녀들을 구출해야 되는 거야.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도 어디 휴가 가서 지금 호텔에서 뒤집어 놀고 있지 너? 문재인이가 젊은 애들을 선동해서 촛불시 한다 그러거든. 다시 일본 아베를 죽이자고 나라 다 망가뜨려 놓고 미쳤어. 근데 이 젊은 이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또 촛불 난리 친다는 거야. 일본 아베하고 싸우려고. 그래서 결론은 아베를 공격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아베하고 싸우자고 촛불을 또 들면 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 즉시 망하는 거야. 저는 서울서 온 피해자, 나이는 90세, 이름은 김보통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누군가 꽃이 진다고 말해도 난 다시 씨앗이 될 테니까요. 그땐 행복할래요. 고단했던 날들 이젠 잠시 쉬어요. 또다시 내게 봄은 올 테니까. 빈들의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이 늙은 정부에 고하라. 이 늙은들이 다 죽기 전에 하루 빨리 사죄하라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때로는 외롭고 슬프겠지만 그땐 행복할래요. 고단했던 날들 이젠 잠시 쉬어요. 또다시 내게 봄은 올 테니까. 빈들의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오디오 파노라마 뒤에 들으신 노래는 영화 김복동에 삽입된 곡 윤미래 씨가 재능 기부로 참여한 꽃이었습니다. 노래 중간에 김복동 할머니의 생전 육성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김용민 라이브 입력하시면은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앞서 영화 김복동에 삽입된 꽃 들었는데요. 여러분께 영화 김복동 예매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평화운동 가면서 일본군 성노의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서 투쟁했던 지난 27년 동안의 여정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예매권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드리는데요.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 오늘도 5분을 추첨해서 예매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매권은 8월 18일까지 전국 개봉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나 콩 메시지 앞에 영화 이렇게 2글자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973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국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과 관련해 모순된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교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여권에서 일본 지역에 대한 여행 규제 조치 필요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여행 경보 관련 조치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 수출 규제에 관련한 기술적인 내용을 담은 포괄 허가 취급 요령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규제 시행세 측에 개별 허가가 필요한 품목이 더 늘어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나흘 만에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또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들을 일단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17.50으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1% 내린 551.50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 안성 소방서 소방관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소방관 1명과 공장 관계자 등 9명이 다쳤습니다. 좌천 인사 등 논란이 있었던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맡은 보직이 기대했던 보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내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개입과 극우 세력의 협박으로 일본 대형 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트리엔날레 참가 작가들이 오늘 정치 개입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얽히고 설킨 동북아시아의 가치 사슬 체계.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어떻게 오시는 길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좀 차가 좀 밀렸어요. 아, 강변북로가 좀 많이 밀려가지고. 뭐 바람이 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덥죠. 네, 태풍의 흔적을 이곳 수도권, 수도권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만 네. 남부지방은 뭐 영향권에 들어간 것 네. 같아요. 예,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들어가기 전에 퀴즈부터. 네. 예, 그 미국 명문사립대학교인데요. 네, 오늘 얘기에 나옵니다. 학교 하나 나오니까 그 대학이 정답이고요. 네. 가장 유명하죠. 하로 시작하는 미국의 대학교입니다. 그래요. 네. 하로 시작하는. 네, 세 글자짜리. 아, 그래요. 가장 미국 네. 보스턴에 있는 학교.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어요. 네. 근데 뭐 하여간 네. 뭐 다 사람 사는 동네더군요. 예. 그래요.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미국 동부 지역 8개 명문 대학 가운데 하나고 네. 하로 시작하고. 가장 유명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 서울대가 있다면 미국에는 이 대학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대학교 보스턴에 있는 학교, 유명한 학교입니다. 네. 하땡땡 대학교. 네. 예, 여러분의 정답 기대하겠습니다. 네. 샵 9730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GVC라는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GVC.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글로벌 그리고 밸류, 그다음에 체인. 네, 그래서 글로벌 가치 사슬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포터 교수가 창안한 개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가치 사슬, 글로벌 네. 가치 사슬. 네. 예. 글가사. 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서로 다 얽혀 있다는 건데요. 이게 보면 일본이 원자재를 만들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면 삼성은 반도체를 만듭니다. 네. 근데 반도체는 최종 생산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반도체는 또 중국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물건을 조립하죠.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일본한테 적자를 보죠. 네. 중국은 우리한테 적자를 봅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은 이건 미국한테 흑자를 보죠. 네. 그러니까 미국한테 중국이 흑자 본 게 이렇게 돈이 이렇게 돌죠. 네. 돈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돌고 네. 물건은 그 반대로 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 글로벌 가치 체인 그렇게 서로 이렇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일본은 중국한테 적자를 봐요. 네. 그러니까 흑자 보고 적자 보고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 가치 사슬을 따라서
재화와 돈이 움직인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 도발을 했단 말이죠. 네. 결국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일본도 고약한 처지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우리 이 가치사슬 체계에서 제일 큰 문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벌어진 거. 네. 이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외신을 보거나 뭐 이런 보면 우리하고 일본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작게 다루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중국하고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수출을 못하게 되면 그럼 중국도 우리 물건을 살 일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럼 우리도 일본한테 물건을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네. 가치사슬 파괴가 되면은 이 가치사슬 고리에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건 중국과 미국 사이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산 제품에다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이러니까 중국 인민은행이 네. 그 이른바 포치, 예, 파칠, 예, 칠을 무너뜨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을 또 그렇게 고시를 했는데 서로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 갈등의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이게 그 두 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일본에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났죠. 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저 물건의 흐름과 돈의 흐름 네. 이것이 정방향 또 역방향으로 계속 순환되는 거. 이게 바로 가치사슬 체계라는 말씀인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가치사슬 체계가 하는 거에서는요. 물건을 싸게 만드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분업 구조를 가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분업 구조가 지금요. 근본적으로 지금 교란이 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경우에 무역 흑자가 500억 불 이상이 중국에서 나고 네. 일본한테는 200억에서 300억 불 사이에서 적자를 나고 그러면서 네. 이제 균형을 맞추고 이러는 건데 네. 이게 교란이 되면 각 나라가 생산 방식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는 전부 다 교역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내수로 돌린다는 거죠. 내수로 돌리게 되고 다 각자 자기 물건 사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먹이는 건 네. 중국이 물건 싸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노하우를 다 무시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환율 조작국까지 문제가 됐으니 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게 되고 미국이 예. 중국 보고 너희는 환율 조작국이야. 그 오늘 지정을 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네. 한마디 했는데 네. 이게 바로 실현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예. 지금요.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그러면은 우리 수출업체들 어떻게 돼? 그리고 미국이 중국한테 이 관세 부과한 게 더 문제는 일본하고 우리 사이엔 소재잖아요. 근데 미국이 중국한테 한 건 최종재라고요. 그렇죠. 최종 소비재를 이렇게 되면은 그럼 미국은 최종 소비재를 또 생산하는 미국 기업이 생기든 다른 수입 라인이 생기든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대체가 돼버리면요. 네. 영업망과 그 물자를 조달하고 소비하는 유통망과 이게 다 바뀌어버리면 예. 그럼 그걸 다시 복구도 안 돼요. 네. 그 뭐 소재, 중간재 네. 이 차원이면은 뭐 어떻게 다른 데서 네. 구할 수 있겠지만 완성품을 사실 교역해야 되는데 네. 완성품 차원에서 이런 무역 갈등에 휘말리게 된다면은 네. 이건 당장 시장을 교란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흐름 자체가 네. 물자를 소비하던 흐름 자체가 재편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서 각 나라에서 국산품 애용 운동이 다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메이드 인 USA를 쓰려고 하고 일본도 메이드 인 재팬을 쓰려고 하고 중국도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게 되면 네. 여기서는 내수 규모가 큰 나라들이 유리하고 내수 경제가 없는 교역국이 제일 크게 피해를 보는데 우리나라가 내수의 그 비중이 굉장히 작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 네 나라 중에서 가장 이 고초를 크게 겪을 교역 국가는 우리나라라는 얘기죠. 진작에 좀 내수를 활성화했어야 했는데 네. 다 수출만 얘기했던 그렇죠. 때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북한하고의 관계라든지 뭐 이 만주나 뭐 연해주 일까지도 우리의 그 사실상의 내수 시장 같이 돼 있다면 네.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가치 사슬이 끊어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협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남북 경제협력.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중국하고 우리하고 뭐 크게 사이가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물건을 적자를 그렇게 보면서도 우리한테 아무 말 하지 않는 건 네. 우리한테 물건 사가다가 미국에다 파는 거니까. 미국에다 팔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도체가 필요한 거니까. 중간재.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예. 지금 2025년 이런 계획을 하면서 반도체를 지금 10%밖에 자급자족을 못 하거든요. 90%를 이렇게 수입을 하는 상황인데 예. 그걸 50%로 늘리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각 나라가 이 상황에서 소재를 그러니까 효율성을 찾지 않고 자국의 소재 산업을 키우겠다고 모든 나라가 이 스탠스를 벌이게 되면 국제 교역 자체가 찌그러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사슬 체계는 거의 모든 나라에 의해서 교란되고 있다. 지금까지 구축되어 있는 이 가치 사슬 체계가 교란되는데 이 사승에서 새로 재편되는 가치 사슬 체계에서 어떤 그 교역망을 해서 얼마만큼의 무역 수지를 흑자를 내느냐가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제 그 화두가 되는 거죠. 제가 북미 대화 국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지만 네. 이런 글로벌 가치 사슬을 네. 끄는 그 사실 주역은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이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죠. 예. 미국이고 트럼프고 예.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돼서 자신 있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배경에 쉐일이 있다고 봅니다. 쉐일? 네, 그러니까 석유를 자급자족한 미국이요. 예. 글로벌 자원의 이런 회전을 상관없다 이거죠, 자기들은. 아, 그래요. 기후 환경 협약도 그냥 탈퇴해버리고요. 아이고, 참 난제입니다. 네. 큰 나라일수록 좀 손해도 보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받아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고 말이죠. 중국으로부터 무역 적자를 안 보겠다는 자세를 취하니 그러면 중국도 우리한테 무역 적자를 안 보겠다는 자세로 바뀔 거고 연쇄작용인 거죠. 알겠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무너지고 있는 국면, 이 국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지혜를 모아야겠네요. 네, 지혜를 모아야죠. 지금의 화두는 지혜입니다. 자, 정답 뭡니까 오늘? 하버드죠. 하버드. 예, 알겠습니다. 자, 6251번 쓰시는 분 정답. 하롱베이. 네. 하롱베이가 혹시 그 중국말로 하버드인 줄 알았어요. 예. 자, 3405번 쓰시는 분 정답 하버드. 인천의 하버드는 인하대. 아, 그런가요? 예. 네. 인천의 하버드니까 인하대. 알겠습니다. 인하대가 또 나날이 또 발전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0298번 쓰시는 분 하조대. 네, 그리고 서혁성님 하버드 대학. 네. 잘난 척하고 있어요. 가차 없으시군요. 네, 가차 없어요. 잘난 척하면 용납을 못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9326번 쓰시는 분 하석주. 네. 자, 그리고 4500. 이거 상품 드리겠다. 하세. 보드. 하버드. 하세. 예. 이거는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송영민님 하버드 대학교. 울산은 비바람이 심합니다. 울산 지금 영향권 아래 들었어요. 네. 태풍 비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고 918번 쓰시는 분 신흥무관학교. 그래요. 한국의 그 하버드는 신흥무관학교였죠. 네. 예. 자, 그러나 정답은 아니었고요. 자, 하버드 대 하세. 정답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유재일의 밝히리. 지금까지 유재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 국민들 15,000여 명이 거리에 나가서 다시 촛불을 켰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집회였는데요. 일본의 경제 도발과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맞서서 우리 시민들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촛불 시위로 우리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꼬여버린 한일 관계의 해법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흥사단 문성근 사무총장 직무대행 연결해서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성근 사무총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름이 배우 문성근 씨하고 같으시네요. 예,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요. 연기도 잘하십니까? 한때는 잘했습니다. 아, 그래요. 잘해봐야 또 문성근 배우의 또 이름 가려가지고 빛을 못 보셨겠어요. 자, 그래 시민운동계의 문성근, 우리 문성근 사무총장. 먼저 흥사단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전에 KBS 사장을 하신 서영훈 선생 생각이 나네요. 예, 서영훈 선생님께서는 흥사단 이사장을 하셨었고요. 네네. 청취자께서 역사교과에서 봤던 그 단체가 아직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있어요. 대학로에 있지 않습니까? 예. 106년째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6년째. 예. 최근에는 이제 통일운동이나 투명사회운동, 정리운동, 청소년 운동 등을 하고 있어요. 네, 참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 있는 일들 많이 하시는데, 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만드신 흥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 도발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백색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어요, 일본이. 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반발에 나섰는데, 흥사단이 지난 주말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사단은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면서 그러니까 과거사를 부정하고 이제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아베 정권이 네네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규탄을 하고 그 양심적인 한일 시민들이 연대해서 이렇게 군국주의로 가는 것들을 막아내자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네네. 자, 지난 일요일 보니까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 한일 시민들이 연대하는 노 아베 시위가 열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베 총리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일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어떻습니까? 그 시민단체에 속하신 지금 입장에서 일본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예. 전반적인 일반적인 시민들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 양심이 있는 일본 시민들, 지식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신주쿠에서 그 행사를 할 때는 아예 한글로 일본 시민은 한국 시민과 연대한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인기몰이를 위한 우매한 정책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일본은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상당히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이나 영향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은 인권과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고 활동하는 일본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와 일본의 우익 세력들, 우리가 비판 의식을 갖지만 이렇게 또 양심적이고 또 이 성찰이 있는 일본 시민들, 이분들은 또 우리가 연대해야 될 대상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앞서서 저희가 일부 시간에도 다뤘습니다마는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배제 조치에 일본 국민들 67%가 찬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양심적인 일본 시민들의 그 수가 많지는 않구나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데, 또 혐한 정서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 이런 또 현지의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본 다수 국민의 그런 의사는 어떻게 파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나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환 감정이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그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문제랑 역사 문제, 정치 문제, 외교 문제를 함께 이게 연결해가지고 뭔가 그 감정적인 부분을 자극하면서 좀 정당성을 좀 만들어내기 위한 설문조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은 오랫동안 잘못된 역사 교과서로 학습을 받고 장기간 보수 극우적인 정파 집권하에 있었고 또 최근에 보수적인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러한 성향들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일본의 지난날 한국에 대해서 강제 점령도 했었고요. 전쟁 범죄 국가로서 역사에 오점도 남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또 성찰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많이 또 접촉해 보셨을 텐데.
뭐 제가 뭐 전반적인 뭐 상황을 알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흥사단이 대학생들 일본 대학생들과 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수년 전부터 일본의 대학생들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학생들에게 이제 그 또래 친구들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네. 잘 모르고 있거나 네. 관심이 없거나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거 신경 쓸 여력이 있느냐 뭐 이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그 막연하게 내용은 잘 모르지만 왠지 나쁘다. 막연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은 방금 이제 저희가 교류하는 학생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의 편지를 보내주면서 그러니까 일본이 일으킨 침략의 역사를 경험히 반성하고 한국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호 관계를 쌓아나가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면서 교류를 신청했어요. 네. 이런 친구들은 나눔의 집회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수혜 집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친구들은 지금도 그 잘못된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의롭지 못한 정권에 목소리를 내고 이러한 그 정정당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소수지만 이런 그 친구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개념 있는 시민들 이분들의 수를 또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노력해도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시민들과의 활발한 연대라면은 또 이 한일 두 나라의 불행했던 지난 날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또 두 나라의 발전적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해야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가 가능할지 문성근 사무총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예전부터 일본의 양심적인 분들과 연대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처럼 뭐 역동적이거나 뭐 규모가 크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네. 한국이랑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점점 무경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이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는 이제 일본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군국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되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아베 정권의 위험한 질주를 한일 시민연대로 막아보자. 이러한 차원에서 좀 한일 시민연대에 대한 관심과 그런 것들이 좀 공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부에서 아베 총리에게 아베 수상님 이러면서 사죄한다든지 일장기를 들고 행진하는 일부 세력의 활동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뭐 일제가 강제 병합할 때나 식민지 시절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짧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러한 그 대한민국의 법통을 부정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헌법 전문에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서울 중구청이 사지 않습니다. 이런 그 배너를 부착했다가 한국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그걸 내렸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비판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는 과거사를 부정하고 그다음에 평화를 파괴하는 이러한 그 정권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걸 올바르게 바로 잡자는 것이지 뭔가 좀 감정적으로 나가거나 우호적인 일본 시민까지 전체적으로 적으로 보는 그런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성급한 조치이지 않았나 싶고 뭐 적절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조치를 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불매 운동은 우리가 할 테니까 공공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그쪽은 품격 있게 대응하라. 이런 또 시민들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네네. 뭐 시민들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굳이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알아서 인식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 인터뷰 흥사단 문성근 사무총장 직무대행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841번 쓰시는 분, 태풍 진로 중심에 있는 대구 북쪽 가사는
바람은 없고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습니다. 평화의 상징 프란시스코 태풍이 더위만 데리고 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창원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고 대구 지나서 안동에서 소멸될 것 같다. 이런 또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된 기상정보 저희 KBS 1라디오를 통해서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 40분 막 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미 여름 피서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들도 많은데 퇴근 시간까지 겹쳐 경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면운부터 둔내터널까지 강원권 정체를 벗어나면 다시 양지터널 일대와 신갈에서 광교터널, 군자에서 영동선 끝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동홍천에서 춘천까지와 조양에서 남춘천 사이 각각 8km씩 막히고 있고요. 이후 서울로 다 와서도 덕소산패를 지나 강일까지 답답합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일산에서 구리 방면으로 평소보다 차가 많습니다. 노고산 2터널부터 불암산 요금소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요. 이후 구리 남양주에서 토평, 상일을 지나 송파까지 느리게 이동을 하고 계속해서 성남에서 판교 쪽으로도 정체가 이어집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남이천 나들목에서 모가, 경기 광주에서 중부 1터널, 하남 일대까지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 완전 정복 시작해봅니다. 박연미 경제 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박연미면 된다. 박연미 하나면 된다. 무엇이 될까요? 예? 2인분 충분히 가능하고 일주일 3kg 보장. 아닙니다. 찌울 수 있습니다. 1시간 네. 연속 방송 가능하다. 예. 가능한 네. 박연미. 네, 박연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모두의 경제를 이제 화요일로 옮겨왔어요. 이사했어요. 네, 이사했습니다. 권지연 기자의 뉴스 진품가품은 금요일 2부에 함께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요. 박연미 기자와 함께 오늘 보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경제 이슈가 홍수입니다. 휴가철에 사실은 좀 뉴스가 비수기가 될 법도 한데 네. 말이죠. 그 비수기를 틈타서 휴가를 몰래 가려고 했다가 갔지요. 네, 그렇다가 또 갑자기 큰일이 터져가지고 마침내 저희가 녹음한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예. 백일하에 드러났고요.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네. 예, 굉장히 민망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박 기자님, 요즘 아주 그 홍수죠, 홍수?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데다가 네.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일본이나 미중 간의 문제를 떼어놓고 생각을 해도 네. 한국 경제만 놓고 봐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뜬금없이 일본까지 저러고 있죠. 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다가 이제는 무역에서 환율 전쟁으로 완전히 판이 바뀌는 참이어서 네. 당분간은 뭐가 좋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일단 어제 뉴스에서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 네. 이런 말이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땠는지 이 국내 증시 상황도 한번 좀 짚어주시고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뭐 사실 너무 올라가지고 사이드카가 발동된 적도 있었는데 한때 이거는 참 별로 반갑지 않은 사이드카. 폭락하는 와중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거예요. 예. 자, 현재 증시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오늘 장은 코스피가 1910선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9.48포인트, 1.51% 내린 1917.50의 장을 마쳤는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이 지수가 처음에 출발할 때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굉장히 걱정됐던 게 장중 한때 주가가 1900선 아래로 밀렸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제까지 2200 박스권에서 못 벗어날 거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1900선까지 무너질 거라고는 사실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 코스피가 장중에 19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2016년 6월 24일 이후 3년 1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그 장중 저가를 비교를 해봐도 그때보다 어제 장중 저가가 더 낮은데 코스닥 시장은 더 문제였죠.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는데요. 장 마감 앞두고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매를 정지하게끔 됐어요. 프로그램 매매가 뭡니까? 그러니까 걸어놓고 기계가 돌리는 그 매매에서 너무 싼 값에 그러니까 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값에 내놓는 주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5분 동안 쉬어가자. 그러니까 폭락장에서 이 지푸라기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일종의 제동을 건 셈이네요. 그렇죠. 예. 그 코스닥 지수는 어제 7.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전거래일보다 3.21%가 내려가서 551.50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내 증시의 급락 상황, 국내 뉴스에 너무 몰두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일본의 경제 도발의 여파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또 물론 있겠지만은 있죠. 네. 지금 미중 갈등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라고 치면 미중 갈등이 5, 그 일본의 도발이 3, 그리고 우리 내부 요인이 2. 그러니까 5대 3대 2 정도인데요. 그 우리 내부 요인은 뭡니까? 우리 내부 요인은 사실 그 임금에 대한 어떤 사회적 그 공동의 어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던 문제. 최저임금?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었고 자영업 기반 같은 게 무너져 왔던 점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대기업의 업황 자체가 좋아지지 않은 지 꽤 됐거든요. 그러면 제조업이 조금 시원치 않은데 자영업도 그렇게 신통치 않으면 내수 기반이 좋지 않다는 거니까 그거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어제 오늘 상황 이 급락한 상황은 미국하고 중국이 갈 때까지 간다는 그 느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싸우면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 세계 투톱으로 불리길 좋아하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그 둘이 싸우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못 말린다. 아, 그렇죠. 한국과 일본이 싸울 때 계속 나오는 얘기가 미국 중재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간 체급이 큰 형아가 우리를 약간 말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정서인데 그들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푸틴이 못 말립니까? 푸틴은 누구 말리고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러시아 경제도 좋지 않고요. 푸틴 형이 뭐 말릴 캐릭터는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 형이 뭐 세계 경제 굉장히 고민하고 이런 형 아니고요. 아직 그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겨울에 냉수마차라는 경호원 출신 대통령입니다. 그 형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 신기가 넘치는 분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예를 들면은 한 100명 정도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 지역구에서 한 200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해내는 형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의 열강들 그러니까 과거에 썼던 단어인데 푸틴, 시진핑, 아베, 트럼프 이런 조합은 쉽게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그 어떤 리더라도 헤쳐나가기가 참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금 미국의 또 중국의 이런 전면전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불확실하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확실하게 세계 경제가 좀 망가질 거라는 점 그거 하나인데 일단 중국도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기세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내년 재선을 앞두고 거의 모든 면에서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 뒤로 물러설 리더가 아니죠.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금 더 이상 그 밀릴 공간이 없어요. 뭐 가려고 해야 갈 데가 없을 뿐더러 시진핑 주석의 어떤 체면이 많이 손상된 게 재작년 상황을 기억을 해보시면 시진핑 주석은 그 공산당의 어떤 헌법과 같은 걸 고쳐서 사실상 시황제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영구 집권의 길을 열었던 사람인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잖아요. 이 상황까지 오면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격화된다면은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면은 막 미국에서는 관세를 때리고 중국은 환율을 갖고 이렇게
미국을 압박하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 더 심화된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여파가 생기는 겁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장사를 가장 빈번하게 하는 나라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붙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중첩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만약에 경제가 휘청한다, 그럼 덜 사고 덜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결코 거래처인데 네. 거래처가 어려워지면은 좋을 일이 없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나 아니면 이 지정학적 관계를 조율하는 데나 굉장히 매섭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요. 네.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이 이제 지정을 하면서까지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무역 전쟁이라는 건 해당 물품, 오고 가는 그 물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장사를 좀 방해하는 건데 환율은 전방위적인 공세예요. 네. 잘하면 내가 마음 먹고 너희 나라를 아주 못 쓰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환율이 무너지면은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네. 예. 서로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미국하고 중국이 붙는 사이에 한국이 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도 좋지 않죠. 일본도 지금 미중 간의 갈등 플러스 우리에게 싸움을 걸었던 그 대가를 증시를 보면 치르고 있는데 네. 3%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속상한 건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엔화는 굉장히 믿을 만한 기축통화의 하나로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엔화 가치는 이럴 때 오히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일본에게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관광이라든지 네. 이게 와서 돈을 써야 되는데 일본 가기가 좀 어려워지죠. 네. 대신 일본 사람들은 해외 나가서 돈 쓰기가 좋아지는 건데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일본한테 네. 안 좋잖아요.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네. 이럴 때 우리가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당국이 오늘 외환시장에 끊임없이 개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아마 내일장에서도 주시를 하면서 아마 지켜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일 경제 갈등이 이번 증시 급락 사태의 원인 전부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예. 신라젠발 바이오 쇼크도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신라젠이 무엇이냐? 신라젠은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그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아, 네. 뭐 저기 지난번 코롱에 네. 뭐였지? 티슈젠? 예, 그렇죠. 네, 네. 예. 그런 것들처럼 인보사. 예. 그 신라젠과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제 신약을 만들겠다고 공시를 하면 네.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처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적의 항암제를 만든다 그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1상, 2상 지나서 3상을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 약은 별 소용없는 것 같다. 효과 없는 것 같으니 임상 그만하자는 그 얘기가 나와서 국내 피해자들도 굉장히 큰 실망을 했고 또 낙담을 했지만은 이게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아주 큰 망신을 당한 셈이 됐어요. 글쎄요. 신라젠의 입장은 뭐 좀 달라요. 그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이 그 약만 먹어서 인보사 같은 경우 다른 약도 먹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여하튼 신라젠이 이 임상을 그만하게 됐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이틀 연속 하한가를 치고 네. 두 자릿수 폭락을 했거든요. 어허. 그러면 이 신라젠이라는 회사 등등 그 바이오 제약주가 코스닥 시장을 받쳐왔는데 이쪽에서 실적이 나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코스닥 시장의 패닉은 물론 미중 간의 갈등, 한일 간의 갈등도 있었겠습니다만 플러스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 이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네, 불행히 손잡고 온 거죠, 어제.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경제가 요동치는 게 눈에 바로 보이니까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일본이 추가적으로 금융 분야 보복을 단행해서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철진 평론가는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렇진 않다라고 네.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그 소위 IMF 시절이라고 부르는 그 97년의 상황은 외환 보유고 그 곳간이 완전히 비어 있는 상황이었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되게 어두웠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언론들이 워치독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고요. 왜 못했느냐? 언론도 무식했거든요. 그때는 몰랐고 우물안 개구리였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만만했고 네. 언론이라는 그때 많지 않았어요. 잘 기억해 보시면 어떤 하나의 담합이 가능한 형태의 구조였고 네네. 정보를 독점했고 국제 정세에 어두웠고 우리가 좀 들떠 있었죠. 우리는 OECD 가입국이야. 네. 이런 것들에. 근데 예.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나중에 톡톡히 대가를 치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외환보유고가 세계 9위예요. 그 정도의 돈이 있고 한국 기업들 일본 신용장 얘기 일부에서 하시는데 그거 없어도 나가서 되게 낮은 금리에 돈 꿀 수 있는 회사 수두룩합니다. 네. 그때랑 상황 다른데요. 다만 위기감은 가지고 있어야죠. 위기감이 위기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경계심은 절대 늦추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증시의 그 반향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예, 금융당국의 조치. 어떻게 뭐 믿을만 합니까? 일단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사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가 좀 세게 얻어맞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네. 상황에서. 예.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 많이 하니까. 근데 이 강풍이 불잖아요. 네. 전 세계 경제의 우기예요. 우기에 우리만 비를 안 맞고 갈 수는 없어요. 네. 듣고 계신 분들이 좀 서운하다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우산에 살을 좀 정비를 하고 새는 데 없는지 보고 크고 튼튼한 우산으로 당분간은 좀 버텨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취약할 때 어디부터 물이 새는지 좀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야죠. 네. 금융위원회가 하는 얘기도 다 그 얘기입니다. 네. 1019번 쓰시는 분 부산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산 잘 챙기셔야겠네요. 네. 자, 그래요. 3699번 쓰시는 분 남부의 빗줄기 서서히 거세집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후 6시 현재 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소형 태풍으로 부산 남남동쪽 약 70km 부근 해상 시속 24km로 북북 서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박연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전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